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가도구의 제작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평가도구의 제작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제작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작되기도 합니다. 교사들이 제작하는 현장에서 제작하는 검사를 교사 자작검사라고 하는 데 비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작성이 제작이 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검사를 우리는 표준화 검사라고 합니다. 교사 자작검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객관형이냐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이렇게 해서 유형에서 우리가 단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만, 표준화 검사에서는 표준화 검사의 특징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검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표준화 검사는 전문가에 의해 제작이 되고, 그리고 이 표준화 검사는 학교 단위나 현장에서라기보다는 전국 단위로 시행이 되는, 전국 단위로 사용이 되는 이런 검사를 표준화 검사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검사도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표준화 검사 여러분 37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3번에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실시할 수 있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여기는 보통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모든 표준화 검사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대부분이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시행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검사는 우리가 것처럼 표준화는 비교 기준이라는 규준이 존재를 합니다. 비교 기준이다. 그리고 모든 절차의 표준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문제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시행되고, 그리고 그것이 채점되고, 그리고 평가되는, 해석이 되는, 그리고 적용되는 이런 것까지 모든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표준화 검사의 특징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규준이 있다는 점에서 표준화 검사는 상대평가 도구라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모든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여러분들 374페이지 가서 보시면 타당도나 신뢰도, 또 객관도 등이 높다라고 이렇게 특징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표준화 검사에서는 이것을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큰 부담이 없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객관식 검사와 377페이지 주관식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의 유형에는 선다형과 서답형이 있습니다. 자, 검사 유형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검사 유형에는 선다형, 선택형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선택형과 서답형. 선택형에는 양자택일형, 진위형이라고 합니다. 진위형, 한자로 옳은가 그른가 해서 이 양자택일형과 그리고 배합형은 연결형이라고 합니다. 줄긋기 또는 가로의 번호 적기, 그래서 연결형이라고 하는 이 배합형.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선다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관식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객관식. 답지가 3개면 3지선다형, 답지가 4개면 4지선다형, 답지가 5개면 5지선다형,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객관식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단답형, 또 완성형, 괄호치기라고 하죠. 완성형. 그리고 이것처럼 서답형, 서술형엔 넓은 의미로 서술형에는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적어 내려가는 서술형과 자기의 의견을 가미해서는 논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말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술형 또는 논술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74페이지에 있는 객관식 검사에 보시면 거기 객관식 검사에 보면은 375페이지 진위형 376, 377페이지에 배합형, 선다형이 있습니다. 물론 교재를 편집할 때 너무 방만하게 이 내용을 적지 않았냐 할 텐데 여러분들은 뒤에 내용은 보지 마시고 375페이지에 있는 객관식 검사의 장점, 객관식 검사의 장점 375이 나와있죠. 그걸 가지고 진위형이나 또는 연결형이나 또는 선다형 모두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포괄적 표집이 가능하다. 또 그런가 하면 포괄적 빠짐없이 평가를 할 수 있고 하자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보니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빼놓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타당도가 높다. 그리고 문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걸 배운 것처럼 신뢰도가 높다.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그리고 7번에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다. 6번에 채점의 결과가 객관적이다. 이 말은 객관도가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뭐가 있어요? 단점으로서는 단순 지식의 재생이 우려된다. 바로 2번에 추측 요인의 영향력이 존재한다. 추측 요인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찍기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점으로서는 뭐가 있어요? 어떤 고등정신 능력은 체크할 수가 없고 단순 암기, 그래서 기억부 1번에 단순 지식의 재생이 우려된다라는 이런 단점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객관식 검사라는 진위형이나 또 배합형이나 선다형 모두의 장단점을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375페이지의 장단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보시면 주관식 검사가 있는데 주관식 검사에는 378, 379에 있는 것처럼 단답형, 완성형, 그리고 논문형이라고 했습니다만 서술형 또는 논술형이라고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징과 장단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징과 장단점이 드는데 거기 장점에 보시면 여기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자유 반응도가 높다. 그리고 추측 요인, 찍기가 불가능함으로써 추측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 단순 지식의 재생이라는 암기를 벗어나서 고등정신 능력을 측정할 수가 있다. 또 제작이 용이하다, 실용적이다.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으로서는 문제의 포괄성이 낮다. 문제의 포괄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소위 신뢰도와 포괄성이 낮다는 타당도도 낮고 신뢰도도 낮고 또 채점에 있어서 채점자의 신뢰도, 객관도도 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는 용이해서 실용도가 높지만 채점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채점에는 비실용적이다. 이런 단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으로 해서 단답형, 완성형, 논술형 모두 장단점을 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적에 378페이지에 있는 그 장단점, 소위 서술형 또는 주관식 검사의 장단점으로 일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0으로 넘어가 보시면 정의적 학습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적 학습의 평가가 있는데 정의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적 학습. 우리가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적 영역처럼 어떤 지능이나 또는 창의력이나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 또는 정서 이런 등등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가시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정의적 영역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는 거기 문제 380페이지 가장 밑에 줄에 보시면 정의적 교육은 전인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평가 방법의 타당도와 신뢰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2번에 있는 것처럼 측정 도구나 방법상의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정의적 학습의 평가를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고심해서 많은 방법을 만들어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2번 관찰학습이라고 이렇게 썼지만 관찰 방법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주의할 점, 유용한 사항, 고려할 사항 이런 것을 학자들이 내놓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문장을 읽어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출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383페이지에 있는 평정법이 되겠습니다. 그 개념 보시면서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나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인간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주로 정의적 영역에 사용하는 평가 방법을 평정법이라고 합니다.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가시화시킬 수 없는
어떤 표준화된 평정 척도를 만들 수가 없는 정의적 영역의 평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 나온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맞으면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실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평정의 오류, 평정의 착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출제 비중을 거기다 두고 383페이지 3번에 있는 평정의 착오에 중요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정의 착오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평정의 오류, 평정의 오류 또는 평정의 착오가 있지요. 평정의 오류, 평정의 착오에는 여기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거기 논리의 착오가 있습니다. 논리의 오류 또는 논리의 착오. 논리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듯이 착각하여 평가를 평가의 실수를 하는, 평가를 왜곡하는 이런 오류를 논리적 오류, 논리의 착오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예에 나온 것처럼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개의 특성을 비슷한 거로 착각하는, 쟤는 공부를 잘하니까 또는 쟤는 예절을 잘 지키니까 준법 정신도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의 범절이 바르다는 것과 준법성의 연관성을 짓는 것은 좀 억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면 후광의 착오가 있죠. 후광 효과, 할로우 이펙트가 있는데 후광 효과, 후광 효과라고 하는 이 할로우 이펙트 또는 인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이 후광 효과를 그냥 인상의 착오를 먼저 쓰고 후광 효과를 쓰지요. 인상의 착오, 인상의 착오를 우리는 후광 효과, 할로우 이펙트라고 하는데 선입견에 의한 착오를 말합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나머지 기타 것도 다 좋게 평가를 한다거나 첫인상이 안 좋음으로써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평가가 된다거나 하는 것을 바로 선입견에 의한 착오, 인상의 효과, 인상의 착오라고 설명을 하고 할로우 이펙트라고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에 집중 경향의 착오. 집중 경향의 착오에는 집중 경향의 착오 또는 집중 경향의 오류에는 집중 경향의 착오도 있고 인색의 착오도 있고 관대화의 착오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평가에 또는 평정의 경험이 없거나 어떤 평정 대상에 대한 정보가 거의 주어져 있지 않을 때 평정자가 그 평정 대상 집단을 대부분 가운데 점수에 대부분 포함을 시키는 것은 집중 경향의 착오고 아예 후한 점수에 대부분 위치시키는 것은 관대화의 착오라고 합니다. 요즘 대학마다 학점 인플레이션에서 대부분이 A 학점을 맞다 보니까 사유에서 학교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이 A, B 학점이니까 그래서 이 일부 학교에서 지명도가 있는 학교에서는 그것을 배정을 하고 있죠. 보통 A 학점 30%, A, B 학점 합쳐서 70%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후한 점수로 배정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D 학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A, B, C, 나머지는 F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과정들이 존재하는 학력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 관대화의 착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인색의 착오, 이거 인색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의 착오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인상이 안 좋으니까 그 평정 대상의 집단에 대해서 아예 박한 점수의 모두를 포함을 시켜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인색의 착오가 되겠어요. 그래서 집중경향의 착오는 가운데 부분에, 인색의 착오는 아주 박한 점수에, 그리고 관대화의 착오는 아주 후한 점수의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을 포함시키는 이런 인간으로서 이런 오류를 집중경향의 착오, 관대화의 착오, 인색의 착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면 표준의 착오. 여기다 적지 않았습니다. 표준의 착오. 표준이란 단어가 나오면, 표준이나 규준이란 단어가 나오면 상대 비교, 개인차 변별, 상대 평가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표준, 기준점을 설정하는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름으로써 인하여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착오를 표준의 착오라고 합니다. 기준점. 각 평정자의 표준이 서로 달라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할 적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내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몇 번 최고 점수를 맞았는데 그때 최고 점수라고 하는 것은 40점을 전후한 점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학 점수는 전부 주관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변두리에 있는 학교에 그 친구들이 오면 걔들은 수학을 80점 내지 90점을 맞았습니다. 걔들 전부 객관식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전국 단위 시험을 보면은 훨씬 더 우리가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처럼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또 상대 평가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그 왜곡 또는 이런 그 오류를 표준의 착오라고 합니다. 다음에 대비의 착오. 대비의 착오가 나와 있습니다. 대비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평정자의 특성과 비교해서 평정자의 특성, 평정자가 가지고 있는 평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비교해서 평정자가 좋아하는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평정자가 보유하는 특성 중에 싫어하는 특성도 있거든요. 그것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박한 점수를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 조카가 있지만 모든 조카가 다 예쁜 것이 아니고 유별나게 예쁜. 물론 나에게 잘 따라서도 예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할머니나 이 주변 분들이 어찌면 더 어릴 때하고 똑같으냐라고 할 때 그 어렸을 때의 어떠한 보여줬던 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특성이라면 그런 특성을 가진 조카는 유별나게 정이 가는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대비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접의 착오가 있습니다. 근접의 착오. 근접의 착오가 이렇게 있는데 근접의 착오라는 것은 사람들은 시공간적으로 가까운 거에 대해서 시공간상으로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근접의 착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에 대하여 평정하는 평정자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정 안 되면 그 평정자의 취미생활까지 알아서 평정자와 시공간적으로 가까워지려고 그 취미생활 탁구를 좋아해? 그러면 모른 척하고 탁구장에 가서 여기 오셨냐고 해서 탁구를 같이 치면서 시공간적으로 가까워진다거나 또는 아니면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는 이 통신을 이용해서 언제나 당신 옆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은 근접의 착오를 인식하고 있는 피평정자의 뭐냐면 그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가능한 한 가까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후한 점수를 주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오류를 접근의 근접의 착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평정법에서는 주로 여기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다음에 384페이지에 보시면 문항 분석이 있습니다. 384페이지에 있는 이 문항 분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검사의 양호도는 좋은 검사 도구의 조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검사 도구의 조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그리고 실용도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 물론 타당도에도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 또 신뢰도에도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항 내적 합치도 뭐 이런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갖춘 평가도구나 검사도구를 좋은 평가도구라고 하고 검사의 양호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는 여기는 검사 자체를 가지고 보는 거죠. 검사 자체를 가는 걸 보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문항 하나하나가 좋은 문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항의 양호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문항의 양호도, 이번엔 문항의 양호도지요. 문항의 양호도를 여러분들께 보시면 문항의 양호도는 좋은 문항의 조건이지요. 좋은 문항의 조건. 이 좋은 문항의 조건은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좋은 문항의 조건으로서는 문항 곤란도, 두 번째로서는 문항 변별도, 그리고 세 번째는 문항 반응 분포. 문항 반응 분포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문항곤란도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 문항곤란도가 이것은 문항곤란도 출제되는 것은, 이 문항은 지수가 높을수록 문항은 쉽다.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문항곤란도 지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항곤란도니까 문항 하나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따지는데, 이 문항 하나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따지기 때문에 문항곤란도 지수가 높으면 어렵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문항곤란도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는 쉽다. 그래서 공식 나온 것처럼 문항곤란도라고 하는 것은 사례수, 말하자면 응시자수분의 정답자수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범위가 0에서 100%가 있는데, 당연히 정답자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문항곤란도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는 쉽다. 바로 그것 때문에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문항은 문항곤란도 50%죠. 너무 다 맞아도, 너무 0이 나와서 너무 어려워도 안 좋고, 문항곤란도 50%, 그러니까 한 70에서 30% 가운데 부분에 대부분이 위치할 때가 좋다 해서 좋은 문항은 문항곤란도 50% 정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문항변별도 또는 문항타당도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문항곤란도와 똑같이 정답자 수로 계산을 하는데, 전체 집단을 차례대로 성적순으로 나열한 후에 차례대로 공부 잘하는 집단 50%와 하위 집단 50%로 나눠놓고, 거기에다가 상위 집단의 정답자에서 하위 집단의 정답자를 뺀 것을 사례수로 나눈 거. 거기 385페이지 공상 나와 있지요. right high, 맞으면 상위 집단의 정답자 right high니까, 해서 하위 집단의 정답자를 뺀 것을 둘로 곱해서 전체 사례수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문항변별도 지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부 못하는 집단이 공부 잘하는 집단보다 정답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해괴망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주 희귀한 문제가 되고, 좋은 문항이라는 것은 플러스 1.00에 가까운, 그래서 뭐냐면 상위 집단에서 정답자 수가 더 많이 나온 이런 문제가 좋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문항곤란도 지수와 비교를 해보면 문항곤란도 지수 50% 정도일 때 문항변별도 지수 1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386페이지의 분석 보면 문항곤란도의 변산 지수는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양호한 변별도는 거기 0.3에서 0.7 정도 플러스, 왜냐면 0이나 마이너스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변별도는 0.5 정도인데, 미음번에 있는 것처럼 문항곤란도 50%가 가장 좋은 문항이라고 이겨본 것처럼 문항곤란도 50% 정도일 적에 문항변별도가 1.00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문항변별도 지수는 그야말로 공부 잘하는 집단과 못하는 집단을 제대로 구별해 줄 아는 문제냐를 따지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이 문항반응분표는 그냥 답지가 대상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문항곤란도와 문항변별도는 하나하나의 문항이 좋은 문항이냐 아니냐를 따졌지만은, 이제는 그보다 더 미시적으로 문항반응분포는 한 문항의 각각의 답지가 재구시를 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진 답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문항이라는 것은 사지선다형이라면 1, 2, 3, 4번에 25%씩이 분포된 문항이 좋은 문항인 듯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문항의 조건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항곤란도도 있고 문항변별도도 있고, 그리고 답지 분석인 문항반응분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항곤란도도 변별도도 확보될 수 있는 정답지의 50% 정도가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3개의 답지에 나머지가 골고루 분포된 문항이 문항곤란도 50%, 문항변별도 1.00에 가까우면서 각각의 답지가 재구시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항 반응 분포의 분석 대상은 문항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 그 답지고 그에 대한 분포도는 정답지의 50%, 나머지 답지의 골고루 분포가 된 문항이 좋은 문항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문항 반응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문항의 조건 세 가지, 문항 곤란도. 출제되는 이유는 정답자 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문항 곤란도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는 쉽다라는 데 출제 범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좋은 검사의 양호도와 더불어 좋은 문항의 양호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교육 통계와 영역에서 척도 그리고 집중 경향치, 변산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